윤석열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귀국한 가운데 이번 정상회의에 대한 여야의 평가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당은 윤 대통령의 대승적 외교가 결실을 보기 시작했다라고 평한 반면 야당은 퍼주기 외교를 넘은 들러리 외교였다고 혹평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염수 안전성 점검을 위해 후쿠시마로 떠난 시찰단. 오늘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하게 되는데요. 시찰 효과를 두고도 여야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두 분과 정치권 이슈들 이야기 나눠보죠. 원영섭 국민의힘 공정미디어 소위위원, 권주웅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 함께하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윤석열 대통령 히로시마 정상회의를 마치고 어제 귀국을 했습니다. 2박 3일 동안 많은 정상들과 만나서 회담도 했고 다양한 일정들을 소화해냈는데요. 일단 전반적으로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G7 외교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짧게 한 줄로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저는 이제 운동화 끈을 맸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예, 그 운동화 끈이라는 게 달리기 하려면 원래 이제 그 끈을 매야 되는데 그쵸. 그 구멍에 일일이 집어넣어야 돼요. 손으로 집어넣고 귀찮은 것도 많고 결국 이제 내 발에 제일 잘 맞춰가지고 이 끈을 뭐 조금 헐렁하게 할지 아니면 좀 조일지 그것까지 잘 생각해가지고 만들지 않으면 뭐 운동을 할 때 달리기를 할 때 굉장히 불편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과정이 이제 필요한데 그렇지 않고는 이제 그 다음 달리기를 할 수가 없죠. 그러면 그 외교 안보라는 게 그 너무나 중요한 사안이고 그리고 이제 그 내치는 외치의 반영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과거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외교가 이렇게 중요한 건지 몰랐다고 그런 이제 본인이 수려하신 경우도 있는데 지금 이 운동화끈을 제대로 매야 경제나 아니면 우리 내정에 관한 부분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그 중요한 운동화끈을 맨 그런 이제 사건이다.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권주웅 전 비대위원의 한 줄 평도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들러리라는 인상을 지우기 어려운 회담이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번 회담의 성격이 히로시마에서 하기도 해서 핵과 관련된 반핵 어떤 입장을 내는 게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G7에서 7개 국가뿐만 아니라 8개 국가를 초청했습니다. 그중에서는 우크라이나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에 좀 반대하는 성격을 가진 회의였어요. 근데 이런 성격을 가진 회의였지만 정작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는 한국 입장에서는 이 이야기를 꼭 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는 전혀 하지 못하고 돌아온 격이 되었습니다. 좀 이따 시찰단 이야기를 하겠지만 정말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시킬 만한 제대로 된 시찰을 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도 있는 상황에서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분명하게 항의했어야 될 자리인데 전혀 그러지 못하고 와서 들러리 서고 온 것 아닌가 싶습니다. 네, 두 분의 말씀만큼이나 여야의 평가도 상당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야 대변인들은 어떤 발언을 내놨는지 함께 들어보시죠.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인 원폭 피해자 위령비 공동참배를 통해 양국 정상의 발전적 미래를 위해 함께 가자는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했습니다. 대승적 결단을 통한 셔틀 외교의 보고는 물론 강력한 한미일 공조를 이뤄내기 위해 동분서주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노력이 결실을 맺기 시작한 것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와 수산물 문제에 침묵하며 일본의 후쿠시마 홍보의 조연으로 머물렀습니다. 한미일 정상회담은 회담이라 부를 수도 없습니다. 짧은 시간 다음을 기약하고 헤어졌을 뿐입니다. 이번 다자 외교 무대는 퍼주기 외교를 넘어 들러리 외교에 그쳤습니다.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이번 정상회의에 대한 여야의 입장도 확연하게 갈렸는데요. 그럼 두 분께 이제 좀 반대로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노력이 결실을 맺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좀 들으셨어요? 일단 저희가 얻은 결실은 작년에 윤석열 대통령이 G7에 못 갔거든요. 근데 이번에 초청받았다는 것, 뭐 이런 것들이 결실일까요? 물론 이제 그것 자체가 나쁜 일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초청받은 8개 국가, 뭐 베트남, 브라질, 인도 등이 있었는데 거기에 포함됐다는 것 자체를 외교적 성과라고 할 수는 있지만 지금 우리가 일본에게 너무 많은 걸 내준 상태잖아요. 강제동원은 없었다는 일본 외무상의 말에 제대로 된 항의도 못했고 강제동원 피해를
후쿠시마에 배상받지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는 제대로 된 항의조차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G7에 초청받았다는 것만으로 우리가 그것만은 아니고 네. 이 워싱턴에 이제 초청을 받은 부분, 그 네. 부분에 대한 성과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부분도 제가 좀 이어서 이야기 드려보면 한미일 공조가 만들어지는 것 자체는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려고 하는 미국의 이익에는 부합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과연 한국의 이익에도 부합하는가? 그리고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G7 정상회의를 마치고 나와서 이런 말을 했어요. 중국과의 관계는 곧 해빙될 것. 예. 그리고 최근에 또 고위급 회담까지 있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러면 정작 미국과 중국은 관련한 어떤 다른 협의 같은 것도 진행하고 있는데 한국만 일본과 함께 러시아와 중국과 각을 세우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저희는 저희 국가의 이익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잖아요. 미국에게는 좋아 보였을지 몰라도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어떤 조치를 못하고 있는 것이라 그 역시도 마냥 성과라고 말하기는 저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반대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이 한미일 정상회담은 너무 짧았기 때문에 이제 회담이라고 부를 수도 없었고 다자 외교 무대는 퍼주기 외교를 넘어서 들러리 외교에 그쳤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좀 들으셨어요? 그 전에 문재인 정부에서 왕따 외교, 혼밥 외교 할 때는 그것도 뭐 대단한 거라고 이렇게 칭하시던데 지금 뭐 뭘 비판하는지 들어보니까 한미일 정상회담이 짧았다는 거예요. 내용에 대한 비판이 아니에요. 내용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그 시간이 짧았다는 건데 그 원래 공부 잘하는 학생이 공부 반드시 오래 하진 않죠. 그냥 머리 좋으면 빨리 해가지고 그냥 합격하고 나가는 거잖아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있죠. 예. 근데 시험지 오래 붙들고 잡고 있다 그래가지고 그 100점 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용을 한번 보니까 그 인도태평양 전략 그리고 공급망 그리고 이제 북핵 넣을 건 다 들어갔더라고요. 지금 내용에서는 다 그 하나하나 다 짚었고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내용으로 짚을 게 없으니까 뭐 시간적으로 짧았다 이렇게 비판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불과 이제 얼마 전에 한국과 미국이 정상회담을 했고 또 얼마 전에 그 한국과 일본이 정상회담을 했고 그리고 일본하고 미국은 뭐 서로 또 긴밀히 협조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적인 부분은 아주 뭐 다 세팅이 돼 있는 상황이고 서로 이제 그 만나서 사진 찍고 그리고 웃고 그 사진 한 장이 사실은 모든 거를 다 대변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다 짚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그 G7이라는 데는 그 미국, 일본 말고 다른 나라들하고도 정상회담을 좀 해야 돼요. 예. 그 정상회담을 하느라 그 전에 그 미국, 일본에 집중했던 그게 집중한 거 외에도 다른 데도 집중해야 될 그런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그걸 또 살려갈 필요도 있고 뭐 짧았다고 비난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야당에서 좀 비판하는 것 그리고 여야가 의견이 다른 것이라고 한다면 어제 오전에 한국인 원폭 피해자 위령비를 공동 참배한 것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사과와 변상을 외면한 채 희생자를 추모하는 건 앞뒤가 안 맞는다. 사과가 먼저 돼야 되지 않냐라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들으십니까? 그것도 이제 민주당의 그런 정치 공세인데 이게 그 완전 상투적인 클라스가 돼 있거든요. 일본만 이제 이슈가 떨어지면 이제 사죄 배상 안 했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미 뭐 오부지 선언 개성하고 또 이제 여러 차례 이제 그 이야기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사죄와 배상이라는 것 때문에 소외되었던 많은 일들이 있어요. 제1교포의 차별이나 희생, 뭐 한국의 원폭 피해자 희생자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신경을 썼나? 그리고 문재인 정부든 그 민주당 정부에서도 그냥 사죄와 배상의 모든 게 매몰돼 있다 보니까 그런 이제 실무적이고 더 소외된 사람들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원폭 피해자, 한국의 원폭 피해자에 대해서 이제 참배하는 게 그게 좀 시발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국가 정상,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대통령께서 그 이런 이제 추모를 한 전례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저도. 근데 그러면 그 전에 정부, 뭐 문재인 정부든 뭐 그런 일본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그렇게 요구하는 정부가 그 과연 이제 또 다른 희생자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으면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면 그 사죄와 배상이라는 게 그 진정성이 있는 거냐? 그냥 정치 공세, 정치적인 어떤 공격을 위한 수단으로만 활용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이거 사실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용기와 결단이 매우 소중한 거다라고도 했고 이게 두 정상이 어떤 한일 관계의 가슴 아픈 과거를 인정하고
나아가자라는 것에 의미가 있다는 것이 여당 그리고 정부의 설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실 일본의 국내 정치를 고려한다고 하면 기시다 총리가 이번에 한국 위령비를 같이 간 것 이런 걸 좀 높게 평가할 수도 있죠. 예. 근데 사실은 한국 입장에서는 한국 대법원이 판결한 것을 지켜라라고 주장하는 게 어떻게 정치적 공세만이 되겠습니까? 그건 해야 할 일이고 또 앞으로도 주장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심지어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일본 외무상이 강제 동원은 없었다라고 말했어요. 거기에 아무 말도 못하는 한국 정부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국민들이 저런 건 그냥 우리가 그냥 묻고 가야지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볼 거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다만 이제 일본의 원자폭탄이 떨어졌을 때 한국인 피해가 7만 명이 넘었다고 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짚은 것 자체는 저는 나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앞서 이야기 드렸다시피 그 현상만 볼 게 아니라 맥락으로 보면 지금 일본은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거나 아니면 재발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계속 묻고 없었던 일인 것처럼 치부하고 있는 것 자체는 전혀 변함이 없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지적을 이어가는 건 저는 앞으로도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현재 어떤 모습을 나타내는지 저희가 그래프를 보면서 함께 확인을 좀 해볼 텐데요. 리얼미터 이제 지지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후 처음으로 4주 연속 상승했다라는 결과고요. 이 내용은 지금 15일부터 19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 순방과 관련한 직접적인 이제 내용들이 들어갔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일단은 지금의 저 현상과 추이만 보고는 좀 어떤 생각하셨는지 듣겠습니다. 이거를 좀 더 긴 타이밍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예. 저번 이제 4월 둘째 주, 넷째 주 여태 이제 최악의 그 지지율이었어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4월 둘째 주에는 이제 미국 도감청 관련한 이슈가 있었고 예. 4월 셋째 주 4월 19일에는 로이터 통신의 인터뷰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그 대통령께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발언하고 그 대한해협의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대한해협 발언이 예, 있었습니다. 예. 그 당시에는 이게 굉장히 좀 그 국민들께서도 그렇고 뭐 저도 사실은 조금 이렇게 대통령께서 직접 발언하신 거라 가지고 이게 좀 센 발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 후속을 계속 보면 지금 이제 G7까지 오는 이 과정이 한 달이거든요. 네. 그 사이에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굵직굵직한 정상회담이 이 한 달 동안 3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해 나가면서 아마 그 외교 안보 라인이 아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열심히 일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러면 이제 방향성을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 대통령께서 조금 세다고 저는 느낀 그 발언이지만 그때 한번 그 흐름을 완전히 전환하는 그 흐름을 가속화시키는 발언이 아니었을까. 그 이후에 이제 대통령께서 선언을 했으니 이제는 그 밑에 참모들이 다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상황에 맞춰가지고. 그리고 그게 대통령께서 발언한 게 아니었으면 또 그렇게 이 3가지 이제 정상회담급 중대 외교 이벤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는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돌이켜 보면 예. 그때의 그런 발언이 지금 이제 G7으로 그 어느 정도 그 안착을 하는 그 가치 동맹으로 안착을 하는 그 한 달의 긴박한 과정에 방아쇠 역할을 했다. 그리고 그 방아쇠 역할을 했을 때 대통령의 결단이 있었고 그 대통령의 결단이 지금까지도 이제 영향을 주고 있고 이 4주 동안 계속 그러면 지지율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때 네. 최악이었는데 지지율이 계속 상승하면서 39%까지 지금 왔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아마 이 G7의 후속 성과들이 또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이 안보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도 안심하시고 외교에 대한 성과를 더 인정해 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4주 연속 상승의 배경을 어떻게 좀 분석해 보고 계세요? 일단 부정평가도 좀 내려갔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 맥락은 저는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비상식적인 조치를 안 해서인 것 같아요. 과거에 뭐 바이든 날리면 뭐 물론 진영에 따라 입장은 좀 있습니다만 예. 보통 사람들은 그 바이든 날리면 이런 어떤 발언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했던 해명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됐었는데 그 같은 일이 최근에 없으면서 부정평가가 좀 내려갔다고 생각되고 저는 긍정평가가 좀 올라간 것은 5.18에 참석하는 것
뭐 이런 것들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고 당내에 분란이 좀 줄어들었던 것 어쨌건 나름 해결을 해간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에도 연결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끝으로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코인 논란이나 이런 것들이 워낙 크게 있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대한 어떤 반사적 어떤 지지도 있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지지율이 그 4주 전과 비교하면 총 한 6.4%포인트 리얼미터 기준으로 올랐거든요. 그러면 G7 다녀온 결과들이 좀 반영이 되고 나면 더 지지율 올라서 40% 넘을 거라고 보세요? 저는 뭐 제가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이 오름 추세가 더 지속될 것 같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예. 사실 지금 이제 40%를 넘어서 계속 오르려고 하면 중도층을 설득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가 중도층을 설득할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아마 저는 여기에서 답보 상태가 되거나 아니면 혹은 다른 실수가 있으면 또 다시 내려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긍정평가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이 대전, 세종, 충청 4%포인트 올랐고 서울이 3.4%포인트 올랐습니다. 다녀와서의 성과 결과로 인한 지지율의 변화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 G7까지는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의 결과예요. 이 G7까지는. 네. 왜냐하면 그 G7에 초청받은 게 결국 이제 기시다 총리 그 의장국인 일본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G7에 참석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G7에서는 또 그 미국, 일본 정상이 아닌 다른 뭐 영국이라든지 인도라든지 호주, 캐나다 이런 분들하고 또 정상회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분들이 그 장갑차라든지 뭐 보병 그 자주포라든지 그리고 이제 그 잠수함이라든지 이런 외교안보 이슈 방산세일지 문제하고 또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에 대한 결과물은 이제부터 나오는 거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네. 사실 굉장히 좀 특이한 그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거기에 그 한국과 독일의 정상이 만나가지고 예. 그 군사정보 교류를 어제 저녁에 예. 군사정보 교류를 하고 그리고 방산 공급망에 대한 협의를 한다는 거예요. 네네. 이거는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건데 그 독일이 전차 군단이지 않습니까? 그쵸. 예. 독일이 전차 군단인데 그 독일의 이제 레오파드 전차가 그 공급망 문제로 그 수급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만약에 한국에서 뭐 K2 전차를 공급하진 않겠지만 그 부속이라도 이제 공급하게 되면 그거는 이제 그 북극에 있는 에스키모한테 에어컨 파는 거거든요. 냉장고 팔고 그 정도의 어떤 그 격의 상승, 그 안보 산업의 그 방산 산업의 격의 상승을 가져다 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좀 합니다. 조금 전에 지지층에는 좀 어필을 할 수 있겠지만은 중도층을 움직이기에는 조금 부족할 수도 있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초반에 이제 중도층도 그런 염려를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 미국과 그 일본하고 이렇게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친밀해지는 게 결국 북한이 아니라 그 중국과 러시아하고는 좀 멀어지고 이 멀어지는 과정이 결국에는 이제 국익의 손상으로 가져오지 않을까 그런 이제 걱정을 하시는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할 부분인데 지금은 이제 시대가 변했고 그 시대가 변한다는 거는 그 신냉전 시대입니다. 한쪽으로 친밀해지고 그 친밀한 걸 전제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내정을 꾸려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제가 뭐 대만의 예를 설명을 드리면 대만이 지금 그 중국하고 사이가 좋냐 그렇지 않아요. 뭐 예. 침공을 하냐 안 하냐 막 이러면서 긴장 관계가 굉장히 강화되고 있지만 그러면 그 대만의 경제 상황은 어떠냐? 대만은 이제 그 1인당 GDP는 한국을 넘어섰습니다. TSMC라는 그 반도체 그 업체가 그 지속적으로 이제 매출 증가를 이루고 있고 네. 그거는 중국하고는 긴장 관계가 있지만 또 그만큼 이제 미국하고 친밀해지는 그 과정에서 경제적으로는 더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와 긴장 관계가 반드시 나쁘다. 어떤 나라와의 긴장 관계가 반드시 없어야 된다. 그런 식으로 그 안보 문제를 접근할 수는 없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누구한테도 좋은 사람은 사실은 나한테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고 각 나라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번에 체제가 바뀌고 있는 그 격동기고 거기에 대해서 이런 선택은 불가피하고 중도층도 그런 선택의 불가피함을 이해해 나가기 시작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번 이 G7 정상회의에서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산 만찬주를 또 내놓은 것이 화제가 됐고 마침 우리 시찰단은 이제 어제 일본으로 떠났습니다. 이제 여기서 과연 이제 우리 국민들이 불안을 해소할 만큼의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올지가 지금 굉장히 관심이 모아지는데 이 시찰단의 방일에 대해서 지금 어떤 입장 갖고 계세요? 지금 이제 IAEA 검증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 우리나라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후쿠시마산 만찬주가 그 G7의 정상회담에 올라간다는 거는 국제적으로 이제 그
후쿠시마 그 방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납득될 만한 과학적인 검증 단계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용인을 하자라는 그런 국제적인 분위기가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 추가적으로 시찰단이 가고 있고 그 시찰단이 이제 주요 시찰하는 항목들이 그 정화 시설이죠. 알프스라고 하는 네. 그 알프스에 대한 그 가동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그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플랜을 검증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추가적인 검증으로서는 또 의미가 있고 상징적으로도 의미는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추후에 이제 그 정말 방사능 수치가 사실은 좀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높게 나타나가지고 문제를 다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또 그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우선은 이제 그 전체 나라들 그러니까 이 방류와 관련해 가지고 이해관계가 뭐 러시아, 뭐 캐나다, 뭐 미국 다 있는데 네. 이 나라들과 같이 이제 보조를 맞춰가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방문해서 국민들의 우려를 덜어낼 수 있는 결과 가지고 올 수 있을까요?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제가 이제 그 분야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더 들어봐야 되겠지만 오염수 데이터를 직접 분석했던 핵물리학자가 인터뷰한 걸 봤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말해요. 오염수가 어떤 상태인지 우리가 모른다는 게 사실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거기에 무엇이 어떻게 있는지 잘 모른다는 게 그것을 직접 데이터 분석을 했던 사람의 이야기고 이어서는 지금 알프스라고 하는 기계를 통해서 이제 이걸 좀 정화하는데 거기엔 삼중수소를 거르지 못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삼중수소가 인체 몸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는 아직 다 확인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방류를 하는데 방류를 할 때 그 오염수가 어떤 상태인지 또 그것을 측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때 어떤 오염수를 계속 방류했는지 또 시기에 따라서 어떻게 그 오염의 정도가 달랐는지를 측정해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하지 않고 있다는 상태에서 그냥 도쿄전력과 일본 정부가 더 이상 이대로 둘 수는 없다는 주장에 그냥 일방적으로 납득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게다가 한 과학자는 이어서 이걸 꼭 방류하는 게 아니라 시멘트로 섞어서 만들고 교각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 등도 있다. 그러니까 가장 저렴한 방법이 방류하는 것이지 그것만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에서 핵 관련한 사고가 났을 때 예기치 못하게 방류된 적은 있었어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어떤 오염수를 방류하는 건 첫 번째 일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이 같은 일을 사실은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채로 방류하고 되려 그 방류하는 입장을 옹호하는 것이 한국 정부가 해야 될 일인가라고 저는 되묻게 되고요. 이것이 단순히 반일 감정이라고 이해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시민 그리고 한국의 시민들의 건강권과 관련된 것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수산업과 관련돼서는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계속 검증을 하자는 것인데 그냥 시찰단 보냈으니까 대충 넘어가자라는 식으로 한국 정부가 대한다고 하면 국민들은 깊이 실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번에 시찰단 파견되는 인원들 보니까 민간 전문가나 언론인들은 일단 포함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비판적인 의견도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이런 부분에 뭐 그런 전문가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부분들은 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예. 그 전에도 이런 이제 학술적이고 과학적인 문제가 정치화됐을 때 그 명단이 공개되면 그 명단에 신상털이를 하고 뭐 예를 들어 어떤 교수님이다 그러면 뭐 학생들이 대자보 붙이고 뭐 인신 공격하고 메시지가 아닌 메신저를 공격하고 내용을 검증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옛날에 뭐 했고 뭐 이런 식으로 한 전례가 굉장히 수도 없이 많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그게 그 과연 국익에 도움이 됐는지 돌이켜 보면 그런 부분도 아니었고 지금 우리가 그 과학적으로 검증을 하고 하겠다라고 지금 그 시찰단도 가는 거고 IAEA도 검증단이 이미 있고 그 시료도 IAEA 검증단에서 채취를 해가지고 그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있는데 그거를 이제 명단을 뭐 공개 안 했으니까 모든 게 문제가 있다라는 식으로 고도하는 것도 적절치 않고 그러니까 예. 이런 거예요. 그 이공개 데이터라는 게 그 검증될 수 있게 나오는 게 기본 원칙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데이터가 어쨌든 나오면 그거를 이제 뭐 어떤 뭐 위조하지 않는 이상에는 그게 그 다른 이제 기관에 맡기더라도 이런 데이터가 나오면 이게 검증할 수 있겠지라고 하면서 그 어떤 데이터를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박사 논문도 쓰고 뭐 연구 논문 쓰고 다 하는 건데 그거를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비판하면 그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아요. 아까 뭐 과학자분이 어떻다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 검증돼 있는 데이터가 나오지 않은 상태예요. 나오지 않은 상태인데
나오지 않은 상태인데 그걸 가지고 뭐가 문제다 이야기하는 게 그냥 뭘 만들지도 않았는데 네가 잘못할 걸 대비해서 내가 미리 비판하는 거야라고 하는 그런 비판을 위한 비판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찰단이 가든 뭐 IAEA 검증단이 가서 뭐 자료 예. 가지고 오면 그거에 대한 공적인 비판을 얼마든지 가능하고 그거는 뭐 세계 각국이 다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저는 엄청 무책임한 말을 하신다고 생각되는데 이미 많은 사람들이 검증을 하면서 지금 위험하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린피스 등을 포함해서 지금 방류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방류가 아닌 다른 방법까지 제안하고 있는 것이라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더는 시찰단의 어떤 그 사람들이 공격받을까 봐 공개를 못한다. 저는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소통한다는 정부 어디로 갔습니까? 도스태핑도 그런 것 때문에 없앴습니까? 사실 우리 시찰단 대표로 거기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검증하는지까지를 공개하면서 이렇게 이 사람들이 대표로 가서 검증했기 때문에 좀 믿어달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정부가 해야 될 태도입니다. 근데 그것을 뭐 그 사람들이 공격받을 수 있으니까 숨겨야 된다. 이런 건 저는 정말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여야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좀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것이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여당이 외국 석학을 이제 초청을 해서 간담회를 열었고요. 토요일에 이재명 대표가 그 간담회 내용이 이제 좀 헛소리라는 식으로 이제 발언을 좀 강하게 하니까 이번엔 또 여당에서도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또 반박을 또 했단 말이에요. 지금 여야에서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뭐 일단은 뭐 결과가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공방을 좀 주고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 사태가 좀 어디까지 번질 거라고 보세요? 번지는 거는 뭐 계속 번질 것 같은데요. 근데 예. 이 번짐을 그 마무리 짓는 방법은 사실 하나밖에 없어요. 그 일본의 책임 있는 당국자가 네. 오염수 방류 이후에 그 바닷물을 마셔야 돼. 아, 그거를 이제 그 뭐 수산물 먹고 있잖아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차원에서의 어떤 해결책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요, 그거는 예. 그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그 방류가 시작이 되면 바닷물이라는 게 뭐 경계가 있는 게 아니니까 이게 그 영해 밖으로도 나가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예. 얼마든지 그 공해상에서 그 바닷물을 떠서 채취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부지런히 그 채취를 하면서 정말 어떻게 방사능 수치가 달라지는지는 체킹할 필요는 있어요. 그거는 뭐 꼭 시찰단이 가서 바닷물을 떠올 수 있고 뭐 검증단이 가서 바닷물을 떠올 수 있고 그런 개념은 아니고 누구라도 뭐 공해상 가가지고 바닷물 떠오는 거 누구라도 할 수 있으니까 정부가 이제 그런 모니터링은 철저히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근데 결국에는 누군가가 마시는 그런 퍼포먼스가 그게 정치적인 퍼포먼스라도 하지 않는 이상에는 그거는 세계 각국의 안심을 주기는 좀 쉽지 않은 생각이 듭니다. 그게 뭐 우리나라에 똑같은 상황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뭐 누군가 이런 시험하는 행사, 시험하는 모습 예. 그런 게 있어야만 결국 이제 국민들이 안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 민주당이 어쨌든 이제 집회를 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거리로 나갈 때는 아니다라고 또 지적을 하기도 했어요.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일본 정부는 사실 일관되게 원래는 작년에는 올해 상반기에 방류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시일이 머지않았다라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 저는 매우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국민들을 사실 모든 오염으로부터 완전히 보호할 수는 없겠지요. 근데 드러난 문제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서 이야기 드렸다시피 어쨌든 인류가 사고에 의해서 아주 방사적으로 오염된 것을 방류한 적은 있었어도 이렇게 자의적으로 한 건 이번이 처음이란 말이에요. 그럼 저는 충분히 검증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그 입장을 내기 위해서 민주당은 야당으로서 할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되고요. 이런 노력을 괴담으로 취부하는 건 저는 매우 무책임한 태도라고 생각됩니다. 걱정이 되잖아요. 저도 걱정이 돼요. 물론 그거 외에도 좀 오염된 무언가를 계속 접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건 그냥 방류돼도 된다고 말하고 싶진 않습니다. 이런 걱정을 반영해서 정부가 움직여야 되는 건 너무 상식적인 조치라 이런 걸 괴담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잘 검증할 수 있을까 혹은 아니면 국민들의 불안을 잘 해소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리로 나간 민주당에 대해서는 그 행동에 대해서는 좀 옳았다고 보세요? 저는 그럴 만한 사안 아닙니까? 왜냐하면 방류가 되고 나면 그것을 주워 담을 수가 없잖아요. 게다가 이것에 대한 영향이 어디까지인지 가늠조차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럴 필요가 있었던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찰단이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네. 들어오는 내용들이 있으면 바로바로 저희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당 상황 조금 여쭤보도록 할게요. 김남국 의원 연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국민의힘의 김기현 대표가 왜 이재명 대표 김남국 의원 제명 안 하냐라고 얘기 계속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재명 대표가 국회의원직을 막 제명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윤리위에 제소를 했기 때문에 예. 뭐 제명을 포함한 징계 절차를 밟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님께서 그걸 모르지 않았을 조금 더 텐데.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느냐에 대한 뭐 비판적인 시각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쇄신 의총이 있었던 그날 예. 윤리위에 바로 제소하겠다는 입장을 안 냈다는 것을 비판할 수는 있어도 그 이후에 한 3일이 지나서 윤리위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을 냈고 실제로도 제소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미 제명을 포함한 어떤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의 이 말은 그냥 정치적 수사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되고요. 예. 실제로 이것이 좀 빨리 진행되었으면 하는 마음은 민주당 구성원도 같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자문단이 의견을 내야 되는데 자문단 분들이 좀 서둘러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김기현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배경 어디에 있을까요? 근데 굉장히 이재명 대표가 김남국 의원을 감싸는 듯한 행태를 보인다고 국민들은 이제 생각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 정도 이슈에 대해서 한 열흘 한 2주 정도 지날 때 동안에도 적극적인 어떤 대응이 없었다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진상조사 예. 한다고 하지만 그 진상조사도 하다가 지금 탈당하면서 흐지부지 됐고, 그리고 양희 원영 같은 친명계 현역 의원들이 계속 이제 김남국 의원을 감싸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이제 이재명 대표가 어느 정도 시그널을 주지 않으면서 양희 원영 의원이 사실 김남국 의원을 감싸기가 좀 힘든 상황에서 그렇게 총대 메고 감쌀 수 있겠냐, 이런 이야기도 좀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국회 윤리위 제소했다 그러지만 국회 윤리위가 시간만 끌면서 사실상 이제 면죄부 형식으로 작동되는 예가 그동안에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자, 국회의원 전수조사 할 것만 하고 다 하자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네. 근데 이제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인다는 거죠. 본인의 7인의 측근이라서 그런지 아니면 김남국 코인이 다른 식으로 더 전개될 가능성까지 있어서 그런지 그건 알 수가 없지만, 지금 이제 행태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과연 이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제대로 된 민주당의 행동들이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 상대당 당대표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든 무슨 의원 제명이든 네. 로비 받은 그런 이제 사람들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도 적절한 그런 정치적인 책임을 묻는 절차가 필요하고요. P2E 법안에 대해서 지금 로비가 있었다는 거는 게임진흥협회가 학회 회장님이 이미 인터뷰해가지고 공개가 된 사실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USB 콜드 월렛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위믹스 코인이 예. 로비의 대가로 지급된 게 아니냐라는 게 상당히 지금 의혹이 구체화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 그럼 답변 이런 민주당이 게 지금 필요하다는 거죠. 청문회를 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게임업체와 입법 로비 의혹과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동의하는 입장이십니까? 아니, 청문회라는 게 예. 지금 이제 민주당이 주장하는 청문회를 보면 예. 민주당 방탄인 경우가 많아요. 이게 청문회를 할 게 아니고 그냥 일단 드러난 거,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드러난 거는 제명 처리를 하고, 네. 그리고 이제 그다음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 정치적인 스텝을 밟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남국 의원은 제명하지 않고, 만약에 청문회를 하고 나도 잘못했고 니도 잘못했고 다 같이 우리 잘못했을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간다는 거는 그거는 예. 그냥 전형적인 물타기라는 거죠.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책임 있는 그런 자세를 보이고 만약에 청문회를 하자, 전수조사하자, 예. 이거를 국민의힘이 안 받을 이유는 전혀 없는 거고, 오히려 국민의힘이 그 내용을 안 받으면 오히려 국민의힘이 의심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동안에 일어났던 김남국 의원에 대한 이런 미지근한 뜨뜻미지근한 태도, 약간 보호적인 태도, 그거부터 일단은 수정하고, 그리고 이제 청문회를 하든 전수조사를 하든 나가자는 거죠, 국민의힘의 입장은.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전수조사라던가 지금 이야기 나온 청문회 같은 경우도 결국에 김남국 의원 관련된 의혹이 좀 정리되고 하자는 게 이제 국민의힘의 주장이거든요. 어떻게 좀 동의하시는지? 조금 나중에 해도 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예. 다만 꼭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된 다음에 혹여나
가상자산 관련해서 어떤 부정한 이익을 얻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 근데 그렇죠. 법상 공개해야 될 이 의무는 없었기 때문에 예. 이것은 어떤 뭐 결의를 하든 자진 신고를 하든 하는 방식으로 드러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사실 민주당에서는 이 김남국 의원뿐 아니라 계속 얘기했었던 것이 사실 돈봉투 의혹이고 돈봉투 의혹 관련해서는 이제 윤관석 의원 오늘 소환 조사할 수도 이르면 오늘 소환 조사할 수도 있다라는 거고 관련된 다른 인원들을 계속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민주당에서 지금 이 상황까지 어떻게 좀 국면을 전환해 나가야 할까 좀 생각 많으실 것 같습니다. 뭐 국면을 전환할 문제라기보다 예.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반성해야 될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돼요. 반성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그 진상이 잘 드러나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지금 이제 민주당 내에서 저 같은 사람은 자체 진상 조사를 꾸려야 된다라고 하지만 예. 현재 수사력이 없다 손치더라도 근데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어쨌건 검찰에 의해서 그것을 밝히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검찰이든 경찰이든. 그래서 저는 경찰과 검찰이 잘 수사해 주길 바란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어쨌든 그것이 드러나면 그에 관한 합당한 조치를 민주당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또 상황에 따라서 뭐 유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옵니다. 본격적으로 뭐 수사나 소환 더 많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그 현역 의원을 검찰에서 소환을 한다라는 게 예. 이게 웬만큼 준비하지 않으면 어려운 일입니다. 그 전에 사전 조사는 거의 끝났다고 봐야 되고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아주 그 정말 제대로 정말 그 기상천외한 변명을 하지 않는 이상 이 혐의에서 빠져나가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현역 의원이라는 게 어쨌든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분이지 않습니까? 그분에 대해서 검찰이 소환을 하는 거는 검찰도 부담을 느끼는 게 사실이거든요. 아, 예. 나중에 이제 구속영장을 또 치는데 그 구속영장 기각이라도 되면 정치적인 탄압이 아니냐, 야당 탄압이 아니냐 그런 이슈가 반드시 들어오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소환을 한다는 그 순간부터 준비를 이미 철저히 해놓고 소환을 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후속이 이제 구속영장이 되면 또 체포동의안 문제가 생기는데 그걸 또 어떻게 대처할지 민주당이 또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영석 국민의힘 공정미디어소위위원,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